아니 왜 은행들이 네. 왜 전당포 역할만 합니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모님 모시고 구멍가게라도 했던 분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저의 가장 큰 멘토이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문명순 위원장님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여상을 막 졸업하고서 국민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암울한 시기였어요. 5.18이 막 끝났고 그 12.12가 터졌고 또 고3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격변기, 물론 여러 가지 모래시계 세대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많은 그게 있었지만 사실 제가 직접 그 어떤 정치와 접목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노무현 변호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제가 또 그걸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또 노동조합에서 또 밥상머리에서 정말 찡찡한 은행 임원들과 노무현 변호사와의 밥상머리에서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때 이미 습득한 거예요. 달라지진 않았고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그때보다. IMF 거치고 글로벌 위기 거치고 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네. 제가 국민은행의 신촌지점에 80년대에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가까운 연세대에 제 중학교 동창들이 다녔고 그 친구들이 하필이면 사회학과라든가 그러면서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화가 집집마다 없던 시절이고 핸드폰도 없던 때예요. 그러면 제가 일종의 연락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호 학생이 있다면 문재호 학생이 제 전화번호를 부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은행 전화번호를. 그러면 어머니들이 전화가 와요. 언제 갈 테니까요. 뭐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제가 앉아 있다가 그때는 띵동 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럴 때잖아요. 네네. 또는 또 번호 대기표가 없으면 줄 서서 기다리는 네. 그분들이 2번 창구에 문명순 또는 6번 창구에 문명순 은행원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달할 옷가지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주면 저는 그걸 받아요. 받아서 잘 뒀다가 이제 예를 들면 문재호 운동권 학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면 저는 그 학생에게 옷보따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식량 전달해주고 혹시 모르잖아요. 은행에 공개된다고 그때는 좀 엄혹한 시대니까 은행에 뒷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촌시장 뒤편에 재래시장이 없어졌는데 네. 넓은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시장 한복판까지 안내를 해주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간접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 그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저의 동창들을 통해서도 엄혹한 시기를 간접적으로 알았고요. 또 하나는 80년대 후반이 되니까 네. 여러 가지 그 6.29 선언도 나왔고 또 넥타이 부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원들을 중심으로 화이트 칼라 노조가 본격적으로 60 항쟁에 결합을 했어요. 주로 신촌에 제가 오래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명동에 나가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제가 그리고 노동조합의 그 비상임이지만 여성 정책국장을 했었거든요. 80년대에. 그래서 그 민주화 투쟁의 한가운데에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렴풋이나마 정말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이 저렇게 힘들고 이한열 열사가 저렇게 죽고 그 장례 행렬이 바로 국민은행 신촌지점 앞으로 지나가고 그 최루탄이 뻥뻥 터질 때마다 고객들이나 또는 지나가던 학생들이 은행으로 일단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셔터문을 내리고 그분 중에는 일하러 업무를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촛불을 다 켭니다. 왜? 최루탄 가스 냄새를 흡수하니까 마스크를 다 나눠주고 치약을 발라서 그거는 뭐 여야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은행이 좀 쾌적한 넓은 공간이니까 네네. 지나가던 분들 물대포 피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열심히 치약 발려서 마스크 나눠주고 이제 이러한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민주화 운동과 접목을 했고요. 그때 또 하나의 어떤 건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38년 국민은행을 다닌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이었는데 일산에 국민은행 연수원을 새로 짓게 됐어요.
예, 그때 제가 1위로 파견 나와서 일도 하게 되면서 연수원에서 모셨던 1호 강사가 노무현 변호사였습니다. 일산연수원도 그렇고 국민은행 속초연수원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그때는 청문회 수타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손가락 꼽을 정도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부산상고를 나오셨는데 은행은 저도 상고 출신, 서울여상 출신이지만 부산상고나 대구상고 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모셨던 우리 부행장님도 또 연수원장님도 그리고 노조위원장도 부산상고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그때 한창 반짝 청문회 수타한 다음에 좀 어려움에 처했던 노무현 변호사를 유달리 자주 강사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는 또 상임 간부로서 노동조합에 들어갔고 노동조합의 정책실장 또는 교육국장으로서 노무현 변호사를 맞이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주로 얘기합니다. 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 무궁화호를 타고 걸어서 오세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때 물론 삐삐 이런 것도 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우리 위원장도 자리에 없을 때 많았고. 아니 그 택시 타고 오시거나 버스 타시지 뭐하러 걸어오셨어요? 그러면 늘 하시던 말씀이 씩 웃으면서 시간도 많고 뭐 그래서 왔다 아닙니까? 걸어왔다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딱 보면 느껴요. 아 이분이 뭔가 걸어오면서 상념에 잡혀서 생각하실 게 많았구나.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담 없는 부산상고 동문인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은행 노조로 오셨구나.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위원장이 잘 안 계세요. 그러면은 연락이 안 되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부행장님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부행장님들은 상고 출신도 많았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수평적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행장은 가려고 했지만 그럼 부행장님들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었고 같이 또 인사를 나눌 때도 있는데 제가 늘 배석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치에서 하려고 했던 걸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 또는 노무현 국회의원이 그 쨍쨍하신 부행장들 앞에서 식사하면서 가볍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볍게.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것들이 88년부터 95년 사이에 있던 일들이에요. 아니 왜 은행들이 담보만 잡고 공장 담보든 아파트 담보든 왜 전담보 역할만 합니까? 비록 담보물이 없어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부모님 모시고 구멍가게라도 했던 분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대출이자가 비싸고 문턱도 높고 대기업들한테는 저렴하게 너무나 저렴하게 대출을 해줘야 됩니까? 대기업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이익금도 많이 나는데 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금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어려울 때는 그때는 신용등급제도는 없었지만 뭐 황색거래처 뭐 부도를 한 번 내면 그런 색깔별로 또 그게 있었어요. 그분들을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비 올 때 우산을 줘야 되는데 왜 비 올 때 중간에 뭐 부도가 났다 그러면 회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 많은 금융인들이 목소리 높였던 걸 10년 전에 노무현 변호사는 이미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의 영역이네 알았고요. 또 하나는 속초나 일산에 연수를 오시면 그때는 물론 지점장은 노조원이 아니지만 책임자들도 다 노조원이었어요. 그럼 너무 자주 교육을 오셔서 제가 대본을 다 외워요. 그때 가방 들고 따라왔던 비서들이 안희정, 이광재 그래요. 대부분의 이광재 씨가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저 은행 떨어졌습니다. 그 말도 하셨어요. 제가 부산상고 다닐 때 은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나중에 노가다 하면서 사법고시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죠. 그랬어요. IMF 전까지는 정말 은행은 노조원이었지만 누구나 다 귀족노조였어요. IMF 때 처음으로 어려운 거였고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블루칼라 노동자들 많이 좀 배려해주고 취약계층 많이 배려해 주셔라.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당시엔 아마 전순옥 그분이 영국 유학 중인 걸로 알았는데요. 그 전태일 열사의 후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따로 우리 여직원들 몇 명 노조 간부들이 그 전태일 열사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동대문, 청계천 그쪽에 봉제 근로자들
그분들 보면 전태일 열사가 막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일종의 시다였던 분들이 지금은 그 참여성 노동복지터의 대표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순호보다 더 언니들인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할 거 있겠어요. 후원 회원 좀 도와드리고 은행에서 사은품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분들하고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현장 정치를 하나하나 배워 나갔던 거죠. 근데 취약계층을 돕는 거는 누구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금융이 이래야 된다. 왜 전당포 노릇만 하느냐. 그리고 왜 금리가 거꾸로 가느냐. 그 얘기를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 왜 가난한 사람한테 왜 비싼 이자니 그랬다가 그거는 월가에 금융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라고 두드려 맞은 걸 88년도에 노무현 변호사님은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죠. 88년에 그 당시에는 원당은 32만 원 평당. 근데 일산은 2만 6천 원이었어요. 고향 군 시절입니다. 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균형 발전을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며느리를 분가하게 되면 며느리도 잘 살고 본관도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지방이 다 슬럼화되잖아요. 저 삼남 아래는 네. 호남이든 영남이든 지역. 네. 그것이 다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중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으로 세종도 네. 내려보냈지만 네. 이걸 좀 정교하게 해서 며느리를 살림 차릴 때 어머니한테 있는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 살림을 차려줬어야 돼요. 그렇죠. 미니 가구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 원당에서 일산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점을 내줬어야 돼요. 이 원당에 있는 걸 날짝 들어갈 게 아니라. 근데 등기소니 뭐니 다 데려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지점 유치도 못하고 있고 슬럼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금융 때문에. 네. 금융이 그 주범이에요. 제가 금융을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그거 할 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노무현 변호사님하고 얘기했던 처지라서 편하게 얘기했어요. 저기 문 변호사한테도 변호사님이라 얘기했거든요. 문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을 때 저는 금융경제투기위원장으로서 소득주도 성장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을 결국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감히 임금 올리는 건 나중에 하십시오. 왜? 월급 주는 사람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듣고 크게 안 보고. 그래서 우선 해야 될 일은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의료 비용 낮추고 교육비, 네. 그다음에 주거 비용, 또 대출 이자 비용 네. 이 네 가지만 낮추면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소득이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는 문 대통령님이 문재인 케어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의료비는 많이 낮췄어요. 근데 교육비도 사실은 낮춰야 돼요. 어떻게 낮추느냐? 그럼 학교들이 아우성치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왜 벌금 과태금도 재벌은 3억 원 내고 배추장사 아저씨는 3천 원 내듯이 소득별로 약간 차등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교육은. 그리고 또 하나 주거비는 저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냥 놔두면 시장의 논리상 부유층들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받아요. 근데 연체를 했거나 서비스를 한번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같은 아파트 담보대출도 이자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 최초의 대출을 할 때는 주거대출, 전세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싸게 해주고 집을 두 채 대치 마련하는 사람은 가상금리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채 집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자를 막 10몇 프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채만 하는 사람은 3.5%로 낮추는 거죠.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비록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연체 사유가 예를 들어 가족 간병이라든가 애들 교육비라든가 방탕한 자금이 아니라 생계 자금이라면 연체 이자를 많이 감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 비용이 줄어드니까 주거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대출, 담보대출 이자도 그렇고 내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먼저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상한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하십사 했는데 이런 거는 오랜 금융인이니까 딱딱 알아듣는데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상한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하십사 했는데 이런 거는 오랜 금융인이니까 딱딱 알아듣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분들이 그런 현장 경험이라기보다 우리 김상조 교수도 장하선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 교수직이라든가 그런 쪽에만 있다 보니 이 흔히 말하는 동대문 시장의 상인들이 경제 더 잘 알잖아요. 은행 창구에서 날마다 편의점에서 갖고 오는 입금액은 은행원만 알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어떻구나 이런 부분 그런 게 많이 안타깝죠. 근데 그 부분을 저의 가장 큰 멘토이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88년도에 이미 은행원들에게 설파하셨던 거죠. 저는 희한하게도 노조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노조위원장이 아무래도 좀 관료화되잖아요. 그러면 네. 딱 나와가지고 영업점에서 또는 노조 그 은행 본사에서 기획이라든가 금융소비자보호라든가 현장 금융인 역할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조로서 국회의원이 된 분들은 많아요. 네. 이용득 한국노총 대표로서 네. 됐고 또 옛날에 문진국 또 지금 임이자 또는 김성태 네. 옛날에 KT노조 이런 네. 분들도 한국노총 대표로서 대부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노총에 물론 잠깐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한국노총 산하 일개 금융노조였거든요. 그 대표로 2012년에 비례대표 후보를 받았어요. 그때는 네. 어떤 계기였냐 하면 그냥 민주당이었다면 그 전에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많았겠죠. 저희는 그때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공기업이라서 2011년 말에 그때 정세균 대표였다가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정세균 대표님 였다가 손학규 그분을 영입했어요. 네. 민주통합당 네. 2011년 네. 말에 손학규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미 이해찬, 문재인 이런 분은 아직 입당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분들이 김기식, 최민희 그 다음에 또 이하경 이런 분들하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네네. 문재인, 이해찬 그렇게 해서 혁통이 하나 있었어요. 일종의 우리 이번에 최강욱 대표처럼 네네. 그런 어떤 그 당의 혁신과 통합이에요. 2011년 말에 왜 그때 한창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뭐니 했고 맞아요. 민주당이 부르르 끌어올렸다가 힘을 못 받았고 호남의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2011년 말에 손학규를 영입하면서 정세균 이런 분들이 다 양보하고 손학규 대표로 만들고 이걸 산발이를 만든 거죠. 민주당, 구민주당. 그 다음에는 이 혁신과 통합은 문성근, 문재인, 이해찬 이러고 또 하나가 한국노총. 원래 한국노총은 반반 해가지고 조금 약간 어용노조적인 면도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노총이. 그래서 주로 여당에도 하나, 야당에도 하나 한 명씩 보내고 그랬는데 한국노총이 그때 모처럼 이용득 위원장이었어요. 한국노총에서는 금융이 그래도 가장 민노총에 가까워요. 그나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이용득 위원장의 결단으로 한국노총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2012년 봄에 뭐 공천 주고 할 때는 손학규 그분도 좀 쓸쓸하게 퇴장했고 네. 한명숙 대표님이 됐어요.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문성근 그리고 나머지 붙은 최고위원이 박영선, 박지원, 김부겸 금융 덕분에 김부겸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한명숙 총리 네. 2012년 총선 때예요. 네네. 박선숙 사무총장 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문성근 네. 나머지 4명이 박영선, 이인영, 박지원, 김부겸 쨍쨍하죠. 네. 그게 2012년 4월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한국노총 몫으로 제가 비례 후보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여남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금융노조가 그때 제가 양보해가지고 여자가 원래 우선인데 남녀 왜 서울대학교 나오고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김기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외환은행은 형편이 어려웠잖아요. 하나은행에 흡수되고.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정치위원회 거쳐서 여자 남자가 추천이 들어가요. 어디나. 네네. 근데 금융노조만 제가 양보해서 남자 여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김기준 국회의원님은 그 후로 목동에서 지역위원장하고 출마했다가 황희한테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비례를 한 번 했죠. 그분은 12번인가 해서 됐고 저는 원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21번을 받았어요. 다 투명하게 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 말할 수 있지만 이철희 그분은 도전했다가 3배수에도 안 들었고 그 나가수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는 뭐 17, 19번 눈에 보여요. 그러다가 뭐 양보해야 된다. 그동안 한국노총에서 고임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았고 다른 거는 스토리가 다 있어요. 고졸 출신이지만은 경제학 석사가 됐고 고등학교 금융교과서를 집필했고 다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빵점 받은 부분이 있어요. 운동권 경력.
아까 제가 열심히 한 거는 의무로 도와준 네네. 거지 제가 민주화 유공자 거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깜빵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또 전대협 임원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했지만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21번 받았고 공심위에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때 사무총장이 임종석 그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을 할 때 23번하고 바뀌었어요. 23번이 임수경. 그때 지금도 그 회의록에 다 남아있어요. 한명숙 총리한테 어지간하면 공심위에서 한 게 그대로 통과되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준할 때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이런 분들이 뿅 둘러싸서 한명숙 총리와 박영선 그분들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이번에 틀림없이 24번까지 됩니다. 그때가 2월 달이에요. 2월 2012년 네. 19대 총선.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임수경 씨는 그래도 뭔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통일했고 그러니 이분이 23번인데 둘 다 되겠지만 서로 바꿉시다. 그리고 문명춘 씨는 한국노총 대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고액 연봉이잖아요. 현재 은행원이고 은행원들 연봉 뺀 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양보 가능하다고 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나 싶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그때 몇몇 최고위원들은 체크를 걸긴 했어요. 너무 임수경 씨가 좀 편향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하지만 워낙 그 운동권 분들이 많잖아요. 586이. 무엇보다도 제가 아유 그래 나 양보할게 이랬고 한명숙 총리가 지금도 미안해하세요. 이용득 최고위원도 미안해하지만 그래서 흔쾌히 바꿔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된다고 그랬어요. 2012년 2월 3월까지는. 근데 맹걸 4월 초가 되니까 김용민 막말 사건. 왜 그때 김구라, 김명민 네. 이러면 또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되겠지 그랬는데 막판에 뚜껑을 열었더니 아슬아슬하게 앞번호까지 된 거죠. 아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1번까지 됐다가 중간에 한명숙 총리님이 깜빵 가면서 22번 남자분까지 다 승계가 됐죠.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뭐 개의치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2012년에 그때도 공약이 필요해요. 비례니까. 네. 그때 제가 내세운 공약이 금융민주화였어요. 그때 아마 2012년에 저기 김종인 그분은 뭐 저쪽에서 경제민주화 했지만 경제의 기본은 금융이에요. 왜냐 경제나 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또는 홍당무처럼 경제부총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금융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밖에 안 하고 산업은행은 커다란 대기업 위주밖에 못해요. 대부분의 은행장 몇 명이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지자체들도 그렇지만 1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추경 예산 이런 것도 불과 8조 이런 것 때문에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은행들이 단기 순이익은 의미가 없어요. 단기 순이익은 일부러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늘려버리면 단기 순이익은 요만큼 낮출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예대 마진 얼마일까요? 은행들이.